저한테 찾아오시는 환자분들이 저는 다이어트도 진짜 적게 먹고 진짜 열심히 운동하는데 왜 살이 안 빠지죠? 이제 이렇게 물어보면 마치 저는 진짜 책상 앞에 앉아서 하루에 3시간, 4시간 공부하고 있는데 왜 성적이 안 오르죠? 비슷하잖아요. 책상 앞에 오래 앉아 있는다고 성적이 오르는 게 아니잖아요. 뭔가 요령 있게 해야죠. 1시간을 공부하더라도 성적이 오를 수 있는 그런 효율적인 공부를 해야 흔히 얘기하는 가성비가 좋게 하는 거잖아요. 다이어트도 마찬가지라는 거죠. 지금 1년 365일 늘 머릿속으로 다이어트라는 단어가 떠나지 않는다 그랬는데 살은 계속 찌고 있단 말이에요. 네.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어쨌든 내가 살이 안 빠지고 계속 찌니까 내가 이 정도 운동 갖고는 안 되나? 내가 더 식사량을 줄여야 되나? 이렇게 생각하실 거 아니에요. 근데 그게 틀렸다는 거죠. 아예 접근 방법이 잘못된 거죠. 엉뚱한 공부를 하고 있는 거지. 성적이 오르는 공부를 해야 되는데 다른 공부를 하고 있었던 거죠. 제가 그동안 쭉 경험과 이제 공부를 해온 결론이 선택과 집중. 필요한 것을 집중해서 할 때 제대로 하자. 우리가 이제 건강한 몸을 되찾아 와야 되는데 평생을 365일 건강한 생활을 유지하면 뭐 당연히 건강해지겠지만 현실적으로 실천 가능한 방법이 아니라는 거죠. 그렇다면 내가 건강을 되찾기 위한 노력을 기간을 정해놓고 한 달 동안만 집중해 보면 어떨까. 그렇게 기간이 정해지면 한 달은 한번 해볼 만한데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제가 다이어트 살 빼러 저한테 제가 한 35년 동안 지금 비만 진료를 해왔으니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봤겠어요. 이 사람들로 하여금 결국은 실천하게 만들기 위해서는 이게 담임 선생님이 할 수 있는 숙제를 내줘야 하는 거지. 엄두가 안 나는 숙제를 내주면 그냥 포기하고 말 거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 한 달만 해봅시다. 금방 지나가요. 한 달 동안 열심히 했더니 내 몸이 좋아지는 거를 내가 몸으로 느끼잖아요. 더 하고 싶어져요. 그래서 저는 길게 하라는 얘기 아니에요. 그러니까 더 하고 싶어도 한 2달 정도 하면 그 다음엔 종료하고 유지기로 넘어가라 그래요. 뭐 먹고 싶은 거 적당히 먹어가면서도 이미 몸이 좋아졌기 때문에 쉽게 예전 몸으로 안 돌아가거든요. 그게 핵심이죠. 그렇다면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4주면은 된다. 4주 동안 또 해야 할 것들이 각 다 다를 것 같아요. 그러면 1주차, 2주, 3주, 4주차 다 우리가 뭐 식사하는 것도 다를 것이고 뭐 주의사항도 있을 것 같은데 요걸 하나씩 한번 또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적게 먹고 운동해서 빼는 게 아니라는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사실은 내 몸이 망가졌기 때문에 많이 먹는 현상, 안 움직이는 현상이 생기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망가진 몸을 회복하는 게 사실은 치료의 핵심이에요. 그렇다면 그 1주차에는 어떤 걸 좀 위주로 해야 될까요? 첫 번째가 운동을 해야 되는데 근육이 없는 사람들은 유산소 운동이 아니라 근력 운동을 위주로 해야 되겠죠. 그러니까 헬스클럽 가서 트레이너한테 등록해가지고 근력 운동을 위주로 하고 남는 시간을 유산소를 하든 고강도 인터벌 운동을 해야 되는데 몇 끼니 적게 먹고 유산소 운동을 한다? 근육도 빠지지만 기초대사량이 바로 떨어지기 때문에 바로 정체기가 옵니다. 정체기가 왔다는 얘기는 기초대사량이 떨어졌다는 얘기고 그런 경우에 내가 다시 정신줄 놓고 뭘 먹기 시작하면 금방 체중이 늘겠죠. 이게 요요죠. 그런데 내가 이제 주장하는 이 4주 프로그램은 그렇게 기초대사량을 떨어뜨리고 근육을 잃어버리는 그런 다이어트가 아니라 근육은 더 만들고 기초대사량은 유지하고 그럼 어떻게 되죠? 몸은 건강해지고 쉽게 예전 몸으로 안 돌아가고 그래서 내가 유지기를 갖더라도 쉽게 요요가 생기지 않는다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왜? 망가진 몸이 회복이 됐으니까. 중요한 원칙은 근손실을 최소화해야 되는 게 원칙이란 말이에요. 특히 여성분들은 근육이 워낙 없기 때문에 다이어트하면 근육이 더 빠질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단백질 섭취를 제가 강조하는데 그러니까 근손실을 최소화하는 방법이 뭐냐 하면 일정 시간 간격으로 계속 단백질을 공급해 주는 거예요. 그러면 근손실이 좀 최소화되거든요. 그래서 나는 하루에 4끼를 강조해요. 4주 내내 4끼를 먹는. 그러면 1주차 때는 그러면 단백질로만 4끼를 다 먹는 건가요? 그러니까 이제 초반에 의도적으로 이제 탄수화물을 제한해야 되니까 그리고 첫 3일 동안을 약간의 짧은 단식 효과로 위장관도 좀 휴식을 취하게 하고 그 다음에 바쁘게 일을 했던 인슐린 호르몬도 좀 휴식을 취해야 되니까 제일 좋은 거는 그냥 아예 안 굶고 쉬면 제일 좋은데 사실 현대인들이 그렇게 뭐 이렇게 오랫동안 굶을 수도 없고 그 다음에 이미 지방간이나 인슐린 저항성처럼 몸이 나빠져 있는 사람들은 건강한 사람들은 뭐 2일, 2일, 3일 굶어도 상관이 없는데 이미 몸이 나빠진 사람들은 굶으면 근육이 빠집니다. 근육이 빠지면 굉장히 불리한 거예요. 그러면 근육이 빠지지 않으면서 짧은 단식 효과를 얻을 수 있는 게 뭐냐면 지금 얘기한 4번에 걸쳐서 단백질을 공급하되 단백질을 소화 흡수가 잘 되는
쉐이크의 형태로 공급을 한다. 이거는 근손실을 막기 위한 전략인 거죠. 그렇게 하면 일단 단백질은 일정 수준으로 들어오니까 근손실을 최소화할 수 있는데 평소에 늘 먹던 탄수화물이 안 들어오니까 몸은 힘들겠죠. 힘들지만 그 힘든 과정을 거쳐야 그 다음 단계로 갈 수 있는 거잖아요. 아니 담배를 끊는데 처음에 담배를 끊으면 금단 증상이 나타날 거 아니에요. 그거를 견뎌내야 금연에 성공할 거 아니에요. 이겨낼 수 있는 시간이 필요하잖아요. 요 3일을 그래서 이겨내야 돼요. 그래서 사실 단백질 쉐이크만 먹으라 그러면 좀 배도 고프고 허하고 심심하고 하니까 그래서 내가 이제 채소나 플레인 요거트, 두부 이런 것들을 중간중간에 허기가 지지 않도록 두부를 부쳐 먹든 아니면 두부 샐러드로 먹든 해가지고 충분히 먹으라고 하는 거예요. 계속 내가 이 프로그램에서 강조하는 게 배고프면 안 된다. 배고프지 않게 먹으라요. 3일 동안 기운도 없고 심한 경우에 뭐 두통도 그러니까 일종의 저는 탄수화물 금단 증상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런 증상이 나타날 거예요. 그리고 너무 기운 없어요. 두부 아무리 먹어도 배고파요. 그거는 진짜 배고픔이 아니에요. 내 몸이 당을 달라고 조르는 거지. 이 단계를 넘어가지 못하면 실패하는 거예요. 그래서 3일을 그렇게 하고 4일차부터 점심 한 끼를 일반식으로 먹고 그 일반식에는 반드시 밥이 포함돼요. 탄수화물을 밥의 형태로 4일차부터 공급을 하는 거예요. 그럼 그때부터는 밥을 먹으니까 채소와 단백질 반찬이 들어와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위장관도 본격적으로 운동을 시작해야 되겠죠. 그래서 일반 식사는 4일차부터 하는 거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착각을 하는 거예요. 탄수화물을 무조건 안 먹는 게 좋은 거 아니에요? 아닙니다. 그러니까 우리 몸이 적절한 탄수화물, 단백질, 지방이 다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게 건강한 식단이거든요. 하루 4끼에 걸쳐서 단백질을 챙겨주고 그중에 한 끼를 밥을 포함한 일반식을 하세요. 이게 제너럴 가이드라인인 거예요. 단백질을 4번에 걸쳐서 공급을 하는데 처음에는 쉐이크 형태로 공급을 했다면 이제는 한 번을 일반 식사로 밥은 채소와 단백질 반찬을 끌고 오니까 단백질 반찬을 통해서 단백질을 공급하라는 그게 첫 일주 동안에 이제 해야 될 일이고 첫 일주 동안에는 아마 몸이 많이 망가져 있는 사람들은 근육도 빠질 거예요. 근데 근육이 빠지더라도 이제 2주차부터는 빠졌던 근육이 회복될 테니까 걱정 안 하셔도 되지만 근육이 빠지는 것이 걱정스러우면 첫날부터 운동을 시작하면 근육 손실을 최소화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당연히 뭐 첫 3일날 탄수화물도 못 먹기 위해서 그것도 스트레스인데 운동까지 하라고 더 스트레스 받겠죠. 근데 내가 내 몸을 건강하게 만들기 위해서 노력한다면 사실 그 정도 투자는 좀 15분만 해도 되거든요. 네. 15분만요? 네네. 운동은 길게 안 해도 돼요. 대신에 숨이 좀 차야지. 계단을 오른다든지 아니면 좀 빠른 걸음으로 걷는다든지 숨이 찬 자극이 들어가야 운동에 효과가 있는 거니까 그렇게 첫날부터 해주면 효과는 아주 좋아요. 2주 차에는 이제 어떤 걸 해야 될까요? 2주 차에는 이제 저녁도 일반식으로 바뀌는 거죠. 점심과 저녁이 일반 음식을 통해서 단백질을 공급하는데 점심에 밥을 먹는 거는 계속 해야 되고 탄수화물이 내 몸에서 요구하는 최소 수준은 공급을 해줘야 근육 손실을 최소화할 수 있기 때문에 점심에 밥을 먹는 거는 꼭 챙겨 먹어야 됩니다. 그리고 2주 동안은 그럼 했던 것처럼 운동도 한 15분씩은 그래도 꾸준히 해주고 15분은 최소지. 정말 운동하기 싫어하시는군요. 아닙니다. 최소 15분 이상은 해야 된다. 그래야 더 효과가 있다. 그리고 또 중요한 게 뭐냐니까 사람들이 착각을 하래요. 운동으로 체지방을 뺀다라고 착각을 하는데 아니에요. 운동은 망가진 몸, 지방을 잘 쓰지 못하는 몸을 지방을 쓰는 몸으로 바꾸어주는 자극이고 내가 지방을 많이 빼려면 많이 걷고 움직여야 돼요. 그래서 의자에 앉아있는 시간을 최대한 줄여야 됩니다. 내 몸에 도움이 되는 음식을 배고프지 않게 잘 챙겨 먹어라. 그러면 질문이 나오죠. 잘 챙겨 먹으면 살이 빠질까요? 그래서 간헐적 단식을 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나는 일반적으로 14시간 공복을 주장하거든요. 그러니까 매일매일 14시간 공복을 지켜야 돼요. 14시간 공복, 7시간 숙면은 지키고 그 사이에 4번에 걸쳐서 단백질을 공급하는데 2주차에서 일주일에 하루는 그 14시간을 24시간으로 늘려보는 거예요. 전날을 내가 6시에 식사를 끝냈으면 그러니까 다음날 6시까지 물만 먹고 이제 몸을 비우는 거죠. 그리고 6시에 첫 번째 식사를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해도 이게 기초대사량이 떨어지거나 이러지 않나? 네, 그게 이제 이 간헐적 단식의 장점이에요. 왜냐하면 나머지 6일을 잘 먹을 거기 때문에. 잘 먹다 굶고 잘 먹잖아요. 몸이 속아요. 몇 끼니 적게 먹고 먹잖아요. 기초대사량이 뚝 떨어집니다. 근데 계속 안 먹으니까 좀 비축해 놔야겠다. 몸이 바로 예민해지죠. 정신적으로도 스트레스겠지만 몸도 계속 부족하게 들어오니까 스트레스 호르몬이 분비되면서 기초대사량 떨어뜨리고 대비를 하겠죠. 매일매일 부족하지 않게 들어오는데 얘가 대비를 할까요? 이게 간헐적 단식의 가장 큰 효과예요. 그럼 1, 2주 동안 그렇게 지금 먹는 거를 일단은 뭐 설탕 이런 건 너무 당연하게 안 먹고 그러니까 이런 금기 음식을 먹잖아요. 3, 4일 전 몸으로 돌아가거든요. 그러면 내가 그렇게 어렵게 지금 막
금기 음식 피하고 운동도 하고 했는데 거꾸로 돌아가면 다시 내 자리로 오는데 3, 4일 걸리고 거기서 또 가려고 그러면 얼마나 뒤처지겠어요. 아예 안 먹어야 돼요. 일단 그럼 4주 동안은 무조건 설탕, 밀가루, 술까지 이 세 개는 무조건 안 먹어야 되는 네, 금기 왜냐하면 음식. 사람들이 자꾸 칼로리의 개념으로 다이어트를 이해하다 보니까 전날 술 먹었으니까 오늘 운동도 하면 되지 않아요? 아니에요. 내 몸이 거꾸로 간다니까? 3, 4일 전 몸으로 돌아가면 그만큼 내가 가야 되는 더 건강한 몸으로 가야 되는 목표에서 멀어지는 거예요. 다시 시작해야 됩니다. 그리고 사실 내가 몸붓게 하는 더 큰 이유는 뭐냐면 특히 탄수화물 중독이 된 사람들은요. 아예 먹지 마라 그러면 그냥 자제하면서 안 먹을 수 있는데 나 요만큼만 먹어봐야지 한 입만. 하고 입에 딱 대서 혀에서 맛을 느끼잖아요. 그 다음부터 정신줄 놓습니다. 네, 한 봉지 비워야 정신 차리고 오 내가 왜 이걸 다 먹었지? 그리고 후회하면 되셨죠. 그리고 처음에 이제 다시는 이런 실수하지 말아야지. 안 돼요. 첫 번째 문턱을 넘기가 어렵지. 한 번 실수하잖아요. 그렇다면 다음 날로 또 땡기기 때문에 또 먹게 됩니다. 그러니까 평생 끊을 필요 없다. 아니 밀가루 음식 내가 파스타 좋아하고 라면 좋아하면 한 달만 딱 끊었다가 먹으면 되는데 한 달을 못 참고 중간에 먹어서 실패해가지고 결국 건강해진 몸을 만들지 못하고 그냥 포기해 버리겠냐. 그럼 지금 1주차, 2주차 이렇게 하는 게 몸에는 어떻게 반응을 보이는 거죠? 내가 이제 몸이 망가졌기 때문에 살이 찌는 현상이 나타난다고 하죠. 그 망가진 몸이 회복이 되는 거죠. 그게 이제 호르몬의 밸런스가 깨졌다든지 또는 간이나 근육이나 췌장이나 이런 데 기름이 끼어 있다든지 또는 피하 지방 조직이 제대로 작동을 잘 해야 되는데 작동을 못 한다든지 이러한 몸을 다시 예전에 조직과 장기들이 제대로 작동할 수 있는 몸으로 바꾸는 거. 그리고 본인이 느껴요. 그러니까 물론 객관적으로는 요즘은 뭐 체지방 검사 장비가 뭐 헬스클럽 가면 다 있으니까 일주일 후에 체크해 보시고 또 2주 끝난 다음에 체크해 보시면 첫 주에는 아마 근육이 좀 빠질 텐데 두 번째 주에는 근육은 회복되고 체지방이 본격적으로 빠질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모습을 보면 당연히 근육이 늘고 지방이 빠지는데 건강해지지 않았다고 얘기할 수 있나요? 객관적으로도 그렇게 건강해지지만 주관적으로도 아침에 눈을 떴는데 피로감이 덜하고 늘 부어있고 무거웠는데 좀 가볍게 느껴지고 그리고 저녁에 숙면도 잘 취하게 되고 밤에 잠도 잘 자고 그런 몸의 변화, 화장실도 좀 규칙적으로 잘 가게 되고 이러한 변화들이 내가 주관적으로 건강해졌다라는 사인이라면 객관적인 거는 이제 근육이 늘고 지방이 빠지는 거죠. 뱃살이 빠지고. 그럼 이제 3주차에는 이제 3주차가 효과도 제일 크게 낼 수 있고 1, 2주를 잘해도 3주에 무너지잖아요. 1, 2주 했던 것이 그냥 무용지물이 돼버려요. 이게 우리 몸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몸은 환경이 바뀌었다라고 인지하고 완전히 바뀌는데 최소 3주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3주차가 어떻게 보면 제일 중요해요. 이때는 진짜 예외가 없어야 됩니다. 철저하게 해야 돼요. 그러니까 금기 음식 먹지 말고 몸에 좋은 음식 잘 챙겨 먹고 똑같아요. 4번에 걸쳐서 단백질을 공급하고 그중에 2끼는 일반식으로 하는데 이번에는 간헐적 단식이 이틀로 늘어요. 연달아 하면 안 되고 잘 먹다 굶으면 그 다음날 또 잘 먹어야 몸이 속으니까 그렇게 건너뛰어서 중간에 잘 먹는 날을 두고 해야 되는데 아마 2주차에 24시간 단식을 처음 하게 되면 굉장히 힘들 거거든요. 한 번도 안 해봤기 때문에 몸이 힘들 텐데 그래서 저는 2주차에 24시간 단식도 보통 보니까 18시간 정도까지는 버티더라고요. 근데 18시간 지나면 그때부터 이제 막 기운 없고 막 당 떨어지는 느낌 들고 막 일이 손에 안 잡히고 그러면 참지 말고 그냥 그때 뭐 드세요. 18시간까지 참은 것도 대단한 거니까 18시간째 너무 힘들면 그때 먹고 그냥 18시간 공복도 그만큼의 효과는 보는 거예요. 그러면 그 다음 간헐적 단식은 한 20시간까지 해보고 그 다음엔 22시간, 24시간 이렇게 하면 단계적으로 가면 훨씬 수월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 다이어트가 스트레스가 되면 안 되는데 다이어트 하는 게 짜증나고 스트레스 받고 이러면 스트레스 호르몬이 올라가 있잖아요. 지방이 안 나옵니다. 근육만 빠져요. 어차피 피할 수 없으면 즐기라는 말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한 달 동안만큼은 내가 더 건강해지는 몸으로 가는 건데 즐거운 마음으로 해야 되지 않겠어요? 스트레스 받지 말고 24시간이 힘들면 그냥 18시간, 20시간 해도 됩니다. 이게 이제 좀 탄력이 붙으면 주 3일도 할 수는 있으나 주 3일은 내가 일반적으로 권하지 않아요. 제대로 못하면 조금 근육이 빠질 수 있기 때문에 그냥 일주일에 이틀 24시간 단식하는 3주차 미션을 4주차에도 그대로 하셔도 상관없어요. 그렇게 하시고 딱 4주 프로그램을 끝내고 그 다음에 유지기로 넘어가셔도 됩니다. 봤던 케이스들 중에는 어쨌든 요 한 달 만에 혈압약, 당뇨약, 콜레스테롤 약을 끊으신 분들도 많이 봤고 그 다음에 지방간 딱지를 달고 사시던 분이 해마다 건강검진을 하면은 늘 지방간입니다. 간 수치가 높네요. 이런 얘기를 들어서 간장약을 처방받던 분이 한 달 만에 이렇게 간 수치가 좋아질 수 있는 거를 왜 내가 몇 년간 이렇게 간장약을 먹으면서 지방간 딱지를 달고 살았죠? 네. 왜 지방간이 그동안 안 좋아졌다가 이번에 한 달 만에 좋아졌을까요? 지방간을 일으키는 가장 큰 원인이 술하고 과당이거든요.
근데 설탕이랑 술을 끊게 했잖아요. 간은요, 우리 몸에서 재생 능력이 가장 뛰어난 장기 중에 하나예요. 간에 75% 80%를 띄어서 남한테 줘도 수개월 이내에 자기 모양을 되찾아요. 그만큼 재생 능력이 좋은 애란 말이에요. 물론 일도 많이 하죠. 그러니까 우리 뇌 못지않게 이제 혈액량도 많이 필요로 하고 정말 간이 하는 일들이 많거든요. 근데 간은 그렇게 재생 능력이 좋고, 그러니까 간이 빠릿빠릿하면 얼마든지 자기 회복력 이런 것이 좋고 그래야 또 일도 잘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여기에 어쩌다 한번 술이나 설탕을 주는 게 아니라 매일매일 과잉으로 주고 안 움직여서 간에 기름이 쌓이게 했다고 치잔 말이에요. 그러면 간이 빠릿빠릿함을 잃어버릴 거 아니에요. 그러면 각종 대사 이상이 생기니까 혈압도 올라가, 혈당도 올라가, 콜레스테롤 올라가 이럴 텐데 이미 간에 기름이 껴가지고 간 수치까지 올라갔다는 거는 간 세포 안에 기름 방울이 들어가가지고 얘네들이 이렇게 풍선처럼 부풀어 올라가서 터지는 거거든요. 그러면 간 세포 안에 효소들이 혈액으로 나와서 피 검사에서 올라가는 거예요. 이미 간 세포의 파괴까지 이루어진 몸인데 당장에 술하고 설탕을 끊어야지. 근데 직장 생활하면서 회식도 있고 내가 또 좋아하는 이게 뭐 프로젝트 할 때는 달달한 거 안 먹으면 일이 안 되니까 간이 망가져 있는데 그런 걸 계속 먹으면서 건강검진에서 간 기능 이상이 나오니까 의사 선생님한테 약 달라 그래가지고 약 받아먹고 치료가 될까요? 그런데 한 달 동안 술하고 설탕을 끊게 했더니 80%를 떼내줘도 자기 모양을 되돌아오는 간이 아직까지 재생력, 회복력이 있다면 빠르게 돌아오지 않겠어요? 근데 왜 그렇게 치료를 안 하는 거죠? 예를 들어서 뭐 당뇨병이나 고혈압 약을 또 매일 드시는 분들이 계시잖아요. 그럼 그런 분들도 이 4주 프로그램을 해도 괜찮나요? 당연히 해야 되지 않을까요? 당뇨 약을 복용 중이라면 이제 내가 의도적으로 탄수화물을 제한하게 되니까 저혈당에 빠질 수 있겠죠. 이미 약을 먹고 있으니까. 당뇨 환자들의 경우라면 만약에 한다면 약을 끊고 해야 되는데 이거는 조심스러우니까 반드시 처방해 주신 의사 선생님하고 상의를 해야 되고, 고혈압 같은 경우도 사실 혈압약 끊은 분들 제가 많이 봤지만 단순히 살만 빠진다고 누구나 다 혈압이 정상으로 떨어지는 건 아니니까 혈압의 이제 원인이 여러 가지가 있을 테니까 고혈압 같은 경우에는 용량을 줄여볼 수는 있어요. 일단은 이 프로그램 하면서 혈압을 매일 체크하셔가지고 약을 처방하신 선생님한테 매일매일 모니터한 결과를 보여주시고 약 용량을 조절하시면 되고, 콜레스테롤이나 간장약은 일단 한번 끊어보고 한 달 만에 뭐 수치가 좋아지면 계속 더 이어가면 되는 거고, 수치가 좋아졌으나 약을 끊을 정도까지 좋아지지 않았다면 다시 약을 복용하면서 더 열심히 해가지고 다음번에는 약을 끊어봐야지 라는 마음으로 하시면 되잖아요. 거꾸로 얘기를 해볼게요. 예를 들어서 내가 당뇨병이 왔어요. 병원을 갔더니 의사 선생님이 혈당을 조절하는 약을 3개월치를 지어주자. 보통 대학병원 가면 약을 3개월치 주니까 약을 받아왔는데 이 사람이 당뇨가 온 게 어쨌든 난 밀가루 좋아하고 운동 안 하고 그래서 뭐 지방간도 생기고 뭐 인슐린 저항성도 오고 근육에도 기름이 끼고 이렇게 몸이 나빠졌다가 결국은 당뇨로 간 거 아니에요? 근데 그렇게 몸을 나쁘게 하고 망가뜨렸던 생활 습관을 그대로 둔 채 나는 대학병원에서 약을 처방받았기 때문에 이 약만 먹으면 건강해질까요? 그리고 약을 먹으면서 식습관도 개선 안 해, 운동도 안 해, 하루 종일 앉아있어. 좋아질까요? 그럼 어떻게 되죠? 약의 용량이 늘어나고 가짓수가 많아지잖아요. 아니 그러니까 이게 음식 조절이나 운동이 안 되니까 결국은 약이 조절해야 되는 게 더 커지잖아요. 그럼 이게 약 가짓수가 많아진 게 이 사람이 건강해지는 건가요? 그러니까 점점 나빠지는 거잖아. 근데 나는 약을 먹고 있으니까 괜찮으라고 생각하는 게 그게 치료냐고. 근데 지금 그렇게 하고 있지 않나요? 혈압약 드시는 분들도 혈압약 하나 먹다가 조절 안 돼서 하나 더 늘리고 그러고 있지 않나요? 그게 궁극적으로 내 몸을 치료하는 방법이냐? 약으로 혈압 숫자를 낮추고 혈당 숫자를 낮춘 게 치료의 종착점이냐? 궁극적으로는 망가진 내 몸, 그거를 고쳐서 약을 최선으로 줄여도 잘 유지가 되는 몸, 이게 목표 아니에요? 근데 이제 우리가 또 커피를 직장인들이 또 끊기가 어렵잖아요. 우리 직장인들한테 적용할 때는 술만 끊으라고 한 게 아니라 이제 커피도 끊게 했어요. 왜냐하면 수면의 질이 굉장히 중요해요. 그러니까 내가 7시간 숙면, 깊은 잠을 잘 수 있는 것이, 왜냐하면 자고 있는 동안에 몸이 회복이 되는 거거든요. 부족한 거 채워놓고 망가진 거 수리하고 이게 다 밤에 이루어지거든. 자고 있는 동안에. 잠을 잘 자야 내 몸이 회복력이 발동이 돼서 빠르게 몸이 좋아지는데, 그러니까 이제 악순환인데 수면의 질이 안 좋으니까 깨어있는 동안에 늘 머리가 무겁고, 그러니까 커피로 반짝 해결하려고 그러고, 그렇게 커피를 마시니까 밤에 또 잠 못 자고, 이게 악순환의 연속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커피를 끊게 했더니 술은 끊어보겠는데 커피는 저희 직장인들에게는 생명수입니다. 매일 그 아침 점심 뭐 이렇게 계속 먹는 거니까. 그래서 내가 첫 주는 그래도 잠을 좀 자야 되니까 첫 주만 그러면 커피를 끊고 2주차부터는 오전 중에 블랙커피 한 잔을 허용하겠다라고 제가 한 발 뒤로 물러섰어요. 근데 안 드실 수 있으면 더 좋아요. 수면의 질이 달라집니다. 지금 말씀하시고 좀 숙면이 상당히 중요하잖아요. 근데 직장인들 중에는 교대 근무하시는 분들이 계시잖아요. 이런 분들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정말 건강 잘 챙기셔야 됩니다. 우리가 이제 서케디안 리듬이라고 그래가지고 우리 몸속에 생체 시계가 있거든요. 이게 교란이 돼요.
이게 교란이 되면 무너집니다, 몸이. 그러니까 잠도 잘 못 자죠. 식욕도 엉망이 되죠. 그러니까 결국은 살이 찌고 당뇨로 이어지고 이럴 위험성이 커요. 그래서 나이트 시프트 있는 분들은 좀 스케줄을 더 잘 짜셔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눈으로 빛의 자극이 들어오면 낮이고 음식이 몸에 들어오면 몸은 낮이에요. 그러니까 빛이 안 들어오면 밤이고 음식이 안 들어오면 밤이거든요. 요거를 좀 싱크로를 시켜주려는 노력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일할 때에는 밝은 실내 등에서 일을 하면서 그때는 먹고 잠을 잘 때는 그 시간에는 아예 두꺼운 검은 커튼으로 이제 딱 가리고 이제 안대하고 그리고 잠자리에 들기 한 2시간 전부터 깰 때까지 뭘 먹으면 안 되죠. 내 몸이 헷갈려하기 때문에 쉽지는 않으나 최대한 그렇게 싱크로를 시켜주려는 노력을 하셔야 됩니다. 제가 알기로는 우리 교수님이 또 상당한 애주가인 걸로 제가 소문을 들었습니다. 그러면은 술을 끊고 이런 게 어렵잖아요. 어떻게 관리해요? 그만큼 술을 사랑하니까 끊어볼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얘를 내가 한 달 동안 끊고 몸을 건강하게 만들면 평생 얘랑 함께 할 수 있다고 생각하면 끊어볼 수 있지 않을까요? 평소에도 좀 먹는 거에 신경을 쓰고 그러니까 술 이외에는 저는 몸에 나쁜 걸 안 먹어요. 저는 설탕, 밀가루도 거의 안 먹거든요. 술과 함께 하기 위해서 술 위에 몸에 나쁜 건 일치하지 말자. 근데 그렇게 하더라도 술에는 장사가 없어요. 술을 마시면 배가 나오고 근육이 안 붙고 결국은 간이 나빠질 수밖에 없거든요. 그러니까 뭐 아쉽지만 1년에 한 달 정도는 아예 술을 끊고 내 몸을 빠르게 회복시키는 기간을 가져야 되죠. 근데 저는 다행히 아직까지 건강하니까 한 달만 술을 끊어도 금방 몸이 회복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건강검진의 모든 결과가 다 정상이니까 그냥 조금 편하게 마실 수 있는 건데 만약에 이제 뭐 혈압도 올라가고 뭐 혈당도 올라가고 콜레스테롤도 올라가고 또는 간 상태가 조금 뭐 나쁘게 진행이 됐다. 그러면 저도 그때는 술을 끊거나 아니면 술을 최대한 자제해야 되겠죠. 다행히 아직까지는 그런 상태가 아니다 보니까 조금은 편하게 그냥 술을 즐길 수 있는 거죠. 이렇게 1년에 한 번만, 한 달만 이렇게 해도 어떻게 보면 내가 그 전에 건강하지 않았던 몸이 되게 건강한 몸으로 세팅을 시킬 수가 있는 거잖아요. 일단 한 달 하면 지금보단 건강해질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완전히 건강한 몸으로 돌아오지 않았더라도 이제 유지기로 넘어가서 그 몸을 잘 유지했다가 또 한 달 하면 또 더 건강해질 거 아니에요? 더 건강해지면 그 다음에 뭐 1년에 한 번만 하셔도 얼마든지 이 건강 상태를 잘 유지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 프로그램을 보시는 분은 빨리 한 달 프로그램 하시고 내년 1월에는 저랑 같이. 네, 저는 바로 7월 달부터 한번 제가 시작을 해가지고 네, 결과를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내년 1월에 저랑 한 번 더 하시죠. 네, 알겠습니다. 이렇게 식욕을 멈추기가 되게 어려운 것 같아요. 왜 그런 걸까요? 반대 입장에서 제가 밖에 나가면 오늘도 편의점에 조금 전에 들렸다 왔는데 먹을 게 없습니다. 정말 식품 사막에 와 있는 것 같은 느낌입니다. 제가 봤을 때는 가속노화 음식밖에 안 파는 것 같아요. 실제로 우리가 굉장히 쉽게 구할 수 있는 음식들이 대부분 단순당과 정제국물 그리고 몸에 해로운 기름들로 점철되어 있는 음식들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당연히 대부분의 사람들이 보통 우리가 쉽게 인터넷에서 살 수 있는 식자재들로 냉장고를 채워놓게 되면 또 보관이 용이한 그런 가공식품들 이런 것들로 채우게 되면 냉장고에는 대개는 살찌는 음식밖에 없고 또 자극적인 음식들밖에 없게 마련입니다. 그런 음식들을 부르는 명칭이 있습니다. 초가공식품이라고도 하는데 또 한편으로는 컴포트 푸드라고 해서 내가 스트레스를 받을 때 내 기분을 완화시켜 줄 수 있는 목적으로 우리가 소비하는 음식들이죠. 달고 짜고 기름지고 자극적인 음식들이 주로 이런 컴포트 푸드를 이루게 되는데 이런 음식들을 먹게 되면 내 입에 들어가는 순간부터 기름맛, 단맛 이런 것들이 도파민 그리고 엔돌핀 그러니까 쾌락의 호르몬들을 분비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런 즐거움은 굉장히 짧은 시간 동안만 나에게 일어나게 되고요. 이런 쾌락의 호르몬들이 사라지고 나면 내 뇌에서는 다시 편도체가 활성화되면서 나는 스트레스를 느끼게 됩니다. 그래서 장기적으로는 이런 컴포트 푸드들을 많이 섭취하게 되면 우울감이 더 심해지고 또 장내 미생물도 나빠지게 되면서 또 식욕은 더 증가되고 몸의 염증은 증가되고 전반적인 스트레스 수준이 증가되는 것으로 많은 연구들이 보고를 하고 있습니다. 안타까운 것은 이런 컴포트 푸드들은 빠르게 혈당을 올리고 또 그 이후에 췌장에서 인슐린 분비가 이루어지면서 혈당이 다시 떨어지기 때문에 실제적으로는 내 몸의 포만감을 오랫동안 유지하지 못하게 되고요. 그래서 가짜 식욕이 더 증가되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컴포트 푸드들을 많이 먹으면 일시적으로는 기쁨을 느끼지만 장기적으로는 스트레스를 더 느끼게 될 뿐만 아니라 실제로는 식욕도 더 많이 증가되게 됩니다. 이런 기전들 때문에 안타깝게도 현대인들이 스트레스를 풀기 위해서 먹는 음식들을 먹게 되면 실제로 나는 배고픔을 더 느끼게 되고 식탐이 더 증가되게 됩니다. 그래서 저는 이런 것들을 가짜 식욕 또는 가짜 식탐을 일으키는 음식들이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누구나 쉽게 따라할 수 있는 식단을 소개해 주실 수 있나요?
원래는 주로 논문을 쓰고 또 환자를 진료하는 입장이었지만 나아가서 책을 쓰고 또 여러 가지 유튜브나 또 방송 활동을 하게 된 계기는 우리나라 사람들의 생활 습관에 대한 문제의식 때문이었는데요. 사실 지난 15년 동안 특히 우리나라의 젊은 분들이 신체 활동도 감소되고 있고 또 식사도 갈수록 더 자극적으로 변하고 있고 또 우울감도 악화되고 주관적인 스트레스 레벨도 개선되고 있지 않고 실제로 자살률도 OECD에서 굉장히 높은 수준이고 또 노화 속도와 직접적으로 연관이 있는 수면 시간이나 출퇴근 거리, 직주 근접성 이런 것들도 굉장히 좋지 않다는 것을 느꼈고 이런 모든 것들이 악순환을 만들면서 젊은 사람들이 빠르게 나이 드는 즉 1년에 1년 나이 드는 게 아니라 1년에 1년 이상 나이 드는 즉 가속 노화를 만들고 있는 분들이 너무 많다라는 것을 느꼈고 우리나라에 지금 현재를 살고 계신 많은 분들께서 생활 습관을 개선해서 선순환을 만드는 방법을 통해서 노화 속도를 느리게 만들고 노화 속도를 느리게 만들면 모든 종류의 질병을 예방할 수가 있게 되는데 습관들을 알려드려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 결과로 고민을 하다가 결국에는 한국 사람들이 쉽게 따라할 수 있는 느리게 나이 드는 식습관을 모아서 또 펴내게 되었는데요. 이 식습관의 개념은 기본적으로는 장수 식단으로 잘 알려져 있는 서양의 블루존 식단 그리고 지중해 식단, 고혈압 예방에 효과가 있는 대쉬 식단의 장점을 모은 마인드 식사라고 하는 치매 예방에 효과가 있다고 알려져 있는 식단이 있는데 이런 것들을 한국 사람들이 실생활에서 쉽게 적용할 수 있도록 제가 가공을 하고 또 개량을 해서 이런 것들을 책의 형태로 만들어 보게 되었고 오늘은 그 식단의 요점들을 설명드려 보려고 합니다. 제가 책으로 펴내게 된 한국형 마인드 식사의 요점은 조금 더 해야 되는 것과 덜 해야 되는 것들로 나눠져 있습니다. 좀 더 해야 되는 것들에는 일단은 녹색 채소와 베리류 과일을 좀 더 많이 먹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 견과류를 조금 더 먹으면 좋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베리류 과일이라고 하면 뭐 블루베리, 멀버리, 오디, 스트로베리, 딸기죠. 그다음에 산딸기, 굉장히 다양한 것들이 이 베리류에 포함되어 있는데요. 베리류 과일을 많이 먹는 것과 또 푸른 잎 채소를 많이 먹는 것은 장기간 관찰 연구를 했을 때 인지기능 저하를 예방하는 데 효과가 있기 때문에 뭐 여러 가지 또 항산화 물질이 들어있고 이런 항산화 물질을 실제로 이런 과일의 형태로 드시게 되면 여러 가지 몸에 좋은 효과들, 그러니까 질병을 예방하는 효과들, 그다음에 사망을 예방하는 효과들 이런 것들이 관찰되기 때문에 이 식단에서는 특히 권장을 하고 있습니다. 한국 사람들은 밥하고 반찬을 주로 먹기 때문에 흰쌀밥을 드시는 것 대신에 콩을 많이 넣은 또 잡곡을 많이 넣은 콩 잡곡밥을 드시게 되면 이걸 통해서 또 식물성 단백질을 많이 섭취하실 수가 있고 혈당 변동성을 줄이실 수가 있기 때문에 이렇게 밥을 바꿔주는 게 우리가 아침, 점심, 저녁 세 끼를 먹는 식사에서는 가장 중요한 부분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 식단에서는 올리브 오일을 주요한 기름으로 사용할 것을 권고하고 있는데 그것은 실제로 올리브 오일을 드시는 것이 인지기능 감퇴의 예방 그리고 여러 가지 만성질환의 예방에 효과가 있다는 것이 알려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 식단에서 줄여야 된다고 말하는 것은 일단 제가 항상 말씀드리는 단순당과 정제 곡물을 섭취를 줄여야 된다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단순당, 설탕, 그 다음에 액상과당, 과당 이런 것들인데요. 특히 에디드 슈거라고 해서 첨가당의 섭취를 자제할 것을 촉구하고 있고요. 하루에 설탕 함량 기준으로는 거의 15g 정도까지만 섭취할 것을 이야기하고 있기 때문에 실제 국민건강영양조사에서 우리나라 분들이 드시고 계신 당분 섭취량의 한 4분의 1 정도만 드셔야 된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고요. 굉장히 조금만 드시는 게 좋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식사에서는 튀김류, 패스트푸드도 일주일에 한 번 이하 거의 먹지 말라는 거죠. 최소한으로 섭취할 것을 촉구하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실은 바깥에서 먹는 튀김이라고 하는 것이 주로는 시드 오일이라고 하는 가열하게 되면 트랜스 지방으로 바뀌어서 내 몸에 염증을 일으키고 또 인슐린 저항성을 만들게 되는 이런 기름들로 주로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이런 기름들의 섭취를 최소화하는 게 좋다는 것이죠. 이 식단에서 또 줄일 것을 강조하는 것은 붉은 고기입니다. 쇠고기와 돼지고기, 양고기 이런 것들인데 특히 이런 고기를 가공하게 되면 그러니까 소세지, 베이컨 이런 것들은 전체 사망률과 심혈관계 질환, 암 발생률 이런 것들을 증가시키기 때문에 이런 적색육을 가공한 것들과 적색육 자체를 섭취를 줄이도록 권고하고 있습니다. 방금 말씀해주신 식단을 매일 따라해야 되는 건지 아니면 최소 일주일에 몇 번씩 먹어야 되는지가 궁금해요. 마인드 식단 점수표라는 게 있지만 이 점수표를 너무 열심히 따르기 위해서 내 생활을 정말 철저히 이렇게 옥죄실 필요는 전혀 없습니다. 실제로 15점 만점인데 보통 잘 따르는 분들이라고 우리가 생각하는 보통 10점에서 11점 정도고 완전히 정크푸드를 드시는 분들이 또 실제 연구에서는 5점 정도
그다음 중간 정도가 되시는 분들이 한 7.5점 정도가 되는데 이렇게 10점을 만들기 위해서는 모든 것들을 철저히 매일매일 하셔야 되는 것은 아니고요. 내가 할 수 있는 집에서 먹는 식사라든지 또는 내가 좀 조절할 수 있는 부분들을 노력을 하시면 되겠고 한국 사람들이 한다고 하면 주로는 이제 밥을 콩이 들어있는 잡곡밥 드시게 되시면 일단 이것만으로도 2점 정도의 점수를 올리실 수가 있고 오후 3시에 보통 또는 저녁 9시에 간식을 많이 드시는데 이 간식을 과자 대신에 견과류나 베리류 과일로 바꿔 드시게 되시면 이것만으로도 2점 정도의 점수를 올리실 수가 있고 또 올리브 오일을 조금 더 섭취하시는 방법으로도 1점 정도의 점수를 올리실 수가 있는데요. 보통 이제 저희 병원에 나오는 직원 식당밥, 보통 일반 회사에서 나오는 직원 식당밥과 비슷한데요. 제가 계산해 봤을 때는 이런 직원 식당밥을 주로 드시면서 또 단순당과 정제국물을 절제하고 과음하지 않고 패스트푸드 줄이고 여기에 약간의 베리류 과일과 견과류를 섭취하는 정도만 해도 사실은 10점, 11점 정도는 충분히 확보를 하실 수가 있습니다. 지금 약을 먹고 계시거나 질병을 갖고 계신 분들도 따라하는데 크게 무리가 없을까요? 실제로 서양에서는 치매를 진단받는 어르신들, 65세 이상 노년 인구, 지병이 많으신 분들이죠. 이런 분들한테도 치매 진단 후에 이렇게 식사하시라라고 교육하는 경우가 많이 있고 최근에 실제로 이제 미국 의사협회지 자마라는 잡지에 실제 이제 신경과 의사 선생님께서 치매에 걸린 후에 또 본인도 마인드 식사를 열심히 하고 있으며 그런 결과인지는 모르겠으나 하여튼 인지기능 저하가 생각보다 느리게 진행되고 있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요. 여러 가지 만성질환을 앓고 계신 분들이 이렇게 따르셔도 굉장히 좋은 식사라고 할 수가 있겠고 다만 이제 한 가지 좀 더 이제 우리나라 동양인들에서 제가 추가로 강조를 하고 싶은 거는 젊고 비교적 좀 체질량 지수 그러니까 배도 좀 나오시고 체중도 많이 나가시는 분들은 마인드 식사를 열심히 따라 하시면 체중이 좀 빠지고 또 인슐린 저항성이 좋아지는 그런 경향성이 있는데 우리나라의 어르신들은 상당히 빼빼 마르신 경우가 많기 때문에 어르신들이 잡곡밥 콩 많이 넣어서 드시고 하면은 가뜩이나 한 끼 드시는 양이 적어져 있는데 이런 분들이 식사를 너무 제한을 하시게 되고 또 고기도 안 드시고 이렇게 하시면 체중이 너무 빠지고 또 근육이 빠지면서 쇠약감이 악화될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특히 65세 이상인 분들 또는 여성 같은 경우에는 이제 완경하신 분들은 충분한 동물성 단백질을 제가 말씀드리는 마인드 식사의 개념에 추가로 드셔주시는 게 좋겠고 또 잡곡밥의 경우에는 콩은 비교적 소화가 잘 되지만 사실은 귀리나 통귀리나 아니면은 현미 이런 것들이 또 소화가 안 될 수가 있기 때문에 콩은 넣으시되 흰쌀밥을 충분히 넣으셔서 드시는 것도 좋겠고 본인이 설사하지 않고 배 아프지 않고 또 충분히 견딜 수 있는 정도의 잡곡밥을 찾아보시는 게 좋겠습니다. 그러면은 카페인 같은 경우는 괜찮을까요? 카페인에 대해서는 마인드 식사나 또는 블루존 식사에서는 특별히 어떤 권장사항은 없기는 한데 지금까지 나와 있는 대규모 임상 연구 그러니까 관찰 연구 결과들을 보게 되면 블랙커피 기준으로 보통 한 잔에 100mg 정도의 카페인이 들어있다고 하는데 하루에 4잔 정도까지의 커피 섭취는 전체적으로 심혈관계 사망과 전체 사망을 예방하는 데 효과가 있는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커피는 비교적 자유롭게 드셔도 상관없겠지만 블랙커피로 드시거나 아니면 커피 믹스를 드신다고 하시면 요새 제로로 나오는 것도 있기 때문에 이렇게 드시는 게 낫겠고 그리고 커피를 드시는 것이 또 수면에 지장을 주지 않는 선에서 드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노화는 눈에 보이지가 않다 보니까 이게 굳이 노화를 늦춰야 되는 이유가 있나 생각하실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노화과학 가설, 영어로는 제로사이언스 하이포세시스라고 하는 개념이 있습니다. 노화라는 것은 속도인데 이 속도는 1년에 노화되는 정도가 2년이 될 수도 있고 또 0.5년이 될 수도 있는 겁니다. 또 이런 노화 속도가 한 사람 안에서도 조직 그리고 기관마다 차이가 나게 되는데 이런 차이들이 결국에 내 몸에 쌓이게 됩니다. 인지 기능이 더 떨어진다. 또는 신체 기능이 더 떨어진다. 아니면 의학적으로 검사를 해서 확인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지표들이 나빠진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게 되지만 이런 것들이 이제 중년기 이후가 되게 되면 내 몸의 질병 목록으로 나타나게 되고 노년기가 되면은 치매, 뇌졸중, 심근경색 여러 가지 노화와 질병의 결과로 발생하는 심각한 의학적인 문제가 발생하게 되고 이런 것들이 쌓이게 되면 결국엔 노쇠가 옵니다. 이 노쇠가 오게 되면은 굉장히 오랜 시간 동안 간병인을 쓴다든지 스스로 집 밖에 나가기가 어렵게 된다든지 일상생활을 수행하기가 어려워지게 되고 삶의 질이 큰 폭으로 떨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노화 속도라는 게 수명을 결정하기도 하고 사람들한테 남아있는 기대 여명이라고 하죠. 앞으로 살 수 있는 날들을 결정하기도 하는데 한편으로는 지금과 같이 거의 뭐 여성의 경우에는 이미 평균 수명은 90세가 넘어섰고 지금 현재 그 65세가 된 여성분들은 사실 날이 27년 정도 남아있다고 봅니다. 이렇게 되었을 때 남은 일생 동안 상당한 기간들을 결국에 침상에서 보내게 될 가능성이 상당히 증가되는 것이죠. 전반적으로 나의 생활 습관이 노화 속도의 한 70% 정도를 결정한다는 것은 뭐 사실이고요. 노화 속도를 빠르게 유지하면 더 일찌감치부터 여러 가지 만성질환, 혈압당뇨, 그리고 고지혈증 이런 것들을 경험하게 되고 더 일찌감치 치매를 경험하게 되고 또 노쇠를 경험하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실제 이제 식습관, 오늘 주로 식습관을 말씀드리겠지만 식습관 같은 경우에도 어떤 연구를 보면 바이오마커 연구를 했을 때 절식을 하게 되면 실제 바이오마커에서 측정한 노화 속도를 뭐 75%까지도 줄일 수가 있다는 그런 보고가 있고 또 실제 인지기능 감퇴 속도도 나의 건강한 식습관의 정도가 예를 들어서 정크푸드 위주로 식사하시는 분들이 10년 동안 인지기능이 10년어치 감퇴가 된다고 하면 오늘 제가 말씀드릴 저속노화 식단을 하시게 되면 인지기능 감퇴 속도를 75%까지 저감할 수 있다 이런 연구들도 있습니다. 생활습관이 실제적으로 노화 속도에 큰 폭의 영향을 줄 수 있는 거기 때문에 월급쟁이 부자들 채널을 보시는 분들께서는 실제 투자에도 관심이 많으시지 않습니까? 투자를 어릴 때부터 일찍부터 시작을 해서 노후를 준비하게 되면 보다 일찍 복리 효과를 누리고 또 경제적 자유를 누리실 수 있는 것처럼 이 노화라는 거는 내 몸의 DNA를 둘러싸고 있는 특정 소프트웨어들이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이 소프트웨어를 어려서부터 느리게 나이 드는 방식으로 유지하시게 되면 그 효과는 굉장히 오랜 시간 동안 또 마찬가지로 복리 효과를 누리실 수가 있게 되고 마지막 30년 동안은 굉장히 어떤 분들은 젊었을 때보다 더 좋은 인지기능과 신체 기능으로 삶의 질을 영위하실 수가 있게 됩니다. 그래서 돈만 있다고 노후를 즐길 수 있는 게 아니라 사실은 신체 기능, 인지 기능도 어느 정도 이상 남아 있어야 삶의 질을 누릴 수가 있게 되는데요. 그러기 위해서는 보다 이른 나이일 때부터 나의 노화 속도를 관리하는 것이 필요하겠습니다. 우선 제가 스스로 굉장히 실수를 많이 했습니다. 그동안 지난 한 30년 동안 저도 식단 유랑을 했는데요. 제가 고등학생일 때는 굉장히 뚱뚱했습니다. 그때는 저는 탕수육에다가 짜장면 이렇게 먹고 그대로 앉아서 공부할 때가 많았고요. 그래서 고3 때는 굉장히 비만했습니다. 그 이후에 제가 빠르게 다이어트를 해야 되겠다는 결심을 했는데 갑자기 왜 다이어트를 하게 되었냐면 사실은 제가 그때 대학에 떨어졌거든요. 그러고 나서 여러 가지 고민을 좀 해봤는데 이게 또 책도 많이 보고 하다 보니까 전반적인 생활 습관이 좋아지고 또 식사가 좋아지고 여러 가지 체형이나 내 몸의 컨디션이 좋아지면 자연스럽게 공부도 더 잘하게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때부터 식단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게 되었고 당시에는 다이어트라고 하면 그냥 칼로리만 적게 먹으면 되는 거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제가 처음에 시도한 다이어트는 그냥 정말 방울토마토, 양배추, 채소만 먹고 하루에 1시간씩 운동하는 무식한 다이어트였습니다. 그렇게 해서 체중을 처음에 몇 달 만에 20kg를 뺐죠. 그 이후에 다시 이제 또 대학 생활하고 또 병원에서 매일 당직하는 전공의 생활도 하면서 다시 건강 상태를 크게 해친 적이 있었고요. 제가 내과 레지던트 2년차를 할 때였는데 그때 이제 병동에 환자가 안 좋다고 연락을 받고 병동이 12층, 13층에 있었고 저는 이제 컨퍼런스 때문에 지하 1층에 있었는데 엘리베이터가 빨리 안 오기 때문에 뛰어 올라가야 되는 상황이었습니다. 근데 그 당시에 뛰어 올라가다가 한 3층 정도까지밖에 안 왔는데 숨이 너무 찬 거예요. 근데 그때 체중이 제가 또 많이 늘어 있었거든요. 다시 요요를 경험했던 것이죠. 그때 식단을 공부를 다시 했는데 이전에는 내가 먹는 양이 적어야지 살이 빠진다 이렇게 생각을 했다라고 하면 결국에는 내 췌장이 분노하지 않게 혈당을 빠르게 올리지 않는 식사를 하면서 균형 잡힌 식사를 하고 양질의 단백질을 섭취하면서 배부른 다이어트를 하는 것이 결국에는 내 몸에도 좋고 또 요요도 만들지 않고 근육량은 지키면서 지방만 뺄 수 있는 그런 다이어트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러고 나서 결국에 제가 안착한 것이 저속노화 식단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오늘 말씀드렸던 이런 저속노화 식단을 하게 되면 당연히 젊은 사람들은 살도 빠지고 또 만성질환도 예방이 되고 노년기에는 치매 발병도 예방을 할 수가 있고 노쇠도 예방을 할 수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고 이후에 이런 마인드 식사를 제 스스로가 실천을 하면서 어느 순간부터는 충분히 먹고 또 밖에 나가서 사람들하고 술도 한잔하고 고기도 먹고 이렇게 하면서 또 평소에는 또 제가 느리게 나이 드는 식습관을 유지를 하고요. 물타기라고 생각하실 수 있겠는데요. 어떨 때는 가속노화 식사를 하고 어떨 때는 또 감속노화 식사를 하면서 중용을 지키고 이렇게 하면서 굉장히 식단이 편안해지는 것을 경험을 할 수가 있었고요.
그 시점부터는 더 이상 뭐 체중이 갑자기 증가되거나 또는 체성분이 망가지거나 이런 것들을 경험하지 않아도 되게 되었고 상당히 자유롭게 식사를 해도 제 몸의 여러 가지 지표들이 굉장히 안정적으로 유지된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 이후에 지속형 혈당 감시 장치라고 해서 CGM이라고 요즘에 혈당 패치들 붙여서 다이어트 하시는 분들 많이 계신데 혈당 패치를 붙여서 또 확인을 해보니까 역시나 이 저속노화 식단, 그러니까 마인드 식단을 하게 되면 혈당의 변동성도 거의 없게 되고 밥 먹고 나서 혈당이 오르는 것도 없고 당연히 오르는 게 없으니까 또 급락하는 것도 없구나라는 것을 확인을 하게 되었고요. 굉장히 편한 상태를 지난 몇 년 동안 유지하게 되었는데 이런 경험들을 또 모으고 또 환자분들한테도 많이 알려드리게 되고 또 그동안 제가 냈던 책에서는 이론적인 내용들을 알려드렸는데 조금 더 구체적으로 실천을 이제 하기를 원하시는 분들이 이제 많다는 것을 알게 되면서 보다 구체적으로 한식 메뉴, 레시피까지 만들어서 여러분들께 선보이게 되었습니다. 유일하게 입증된 거는 수면이 진짜 중요해요. 이게 수면 박탈된 분들은 어떤 암이든 걸릴 가능성이 굉장히 많아요. 잠을 자야지 멜라토닌이라는 호르몬과 그 다음에 성장 호르몬이 나오거든요. 이 성장 호르몬과 멜라토닌이 우리 몸의 면역 체계를 좌우를 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너무 중요한데 수면이 박탈당할 경우에는 이 호르몬이 밸런스가 깨지기 때문에 그러면 결국 스트레스 호르몬으로 이어지거든요. 이 과도한 스트레스 호르몬에 노출이 될 경우에는 그냥 다 세포가 망가져갖고 돌연변이 DNA가 그냥 태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이제 암으로 이어지기 때문에 어쨌든 노화를 천천히 하는 거는 잠 잘 자는 거 너무 기본적인 인간의 욕구 중에 하나죠. 그거랑 운동이죠. 운동은 그거에 이제 부스터 역할을 하는 거라서 운동하는 거. 정확한 거는 과학적인 건 10시부터 2시 사이 그 사이에 꼭 수면을 챙기시는 게 좋아요. 성장 호르몬 분비가 최절정을 이루고 멜라토닌도 많이 나오는 시간이거든요. 그래서 그 시간을 많이 자야 돼요. 총 수면 시간도 너무 많이 자면 또 오히려 암 발병률이 올라간다고 되어 있어요. 예. 그래서 보통 7시간 정도로 보시면 되고 그냥 성장기 어린이들은 당연히 많이 자는 게 맞는데 너무 과도한 잠을 자는 것도 안 좋아요. 그렇기 때문에 적당한 수면 시간 7시간 정도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장기적으로 내가 잠을 너무 많이 자는 그냥 습관처럼 많이 주무신다, 그거는 문제가 될 수 있는 거죠. 왜냐하면 일단 우리 인간의 몸도 일주기 리듬이 있기 때문에 이 일주기 리듬에 맞춰서 잠과 각성이 균형적으로 반복이 돼야 되는데 너무 오랜 시간에 치우쳐 있으면 이제 모든 것이 호르몬이거든요. 이 호르몬의 불균형을 이제 일으키는 게 되는 거라서 결국 뭐 장기적으로 좋을 건 없죠. 그리고 수면 중요하고 운동. 운동 같은 경우 너무 말할 것도 없죠. 하루에 뭐 20-30분씩 뛸 경우 일주일에 5번 이상 이렇게 할 경우 각종 암 발병률이 이제 낮아지는 거로 다 되어 있기 때문에 운동은 절대 빼놓을 수 없는 좋은 요소긴 한 것 같아요. 근데 대신에 관절을 조심하긴 해야 돼요. 나이가 들면은 관절이 일단 안 좋아지기 때문에 몸의 상황에 맞게 하셔야지. 젊은 분들은 무조건 뛰는 것도 되게 좋아요. 무조건 뛰어도 몸이 안 망가지거든요. 유산소 운동과 함께 근력 같이 하셔도 되고 젊을 때는 조금만 운동해도 근육이 막 붙으니까 되게 좋은데 이제 점점 나이가 들면서 같은 운동을 해도 근육이 잘 안 붙거든요. 나이가 들어서는 그래서 너무 과한 유산소 운동을 하시면은 몸이 다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보통은 나이가 드신 분들은 근력을 잘 자연스럽게 올리는 방법이 뭐 수영이라든지 관절에 무리가 않는 그런 운동들이 있죠. 그래서 본인 나이에 맞게 운동을 하셔야죠. 식습관도 당연히 중요해요. 그거는 말할 필요도 없는 거죠. 식습관은 너무 중요한 거죠. 커피나 이런 거는 괜찮나요? 커피 자체는 그 항산화 물질로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좋은 성분들이 많아요. 근데 우리가 커피를 생으로 다 안 먹고 로스팅 때문에 문제가 되잖아요. 아메리카노도 조금 따져서 드시는 게 좋긴 해요. 강배전이라고 들어보셨죠? 이게 로스팅을 너무 세게 한 다크 커피. 탄맛이 날수록 발암물질이 조금 많다고 보시면 돼요. 벤조피렌이라든지 이런 애들이 강배전을 많이 할수록 많이 나오기 때문에 웬만하면 커피를 그래서 신커피, 산미나는 예, 그게 좀 좋죠. 라이트 로스팅이라고 하죠. 그래서 커피 볶는 시간이 있는데 뭐 7, 8분이면 라이트라고 하고 10분 이상 볶으면 다크라고 막 하더라고요. 근데 일부 뭐 체인점 커피숍들은 다 다크예요. 안타깝게. 뭐 다른 데서도 말씀드렸지만 1인 커피숍, 개인 커피숍을 이제 뚫어가지고 거기서 신커피, 라이트 로스팅으로 즐겨서 마시는 편이죠. 당 섭취하는 거. 두바이 초콜릿 아시나요? 네, 들어봤어요. 두바이 네. 초콜릿도 한참 유행해요. 근데 이게 뭔가 항상 유행이 우리나라는 있더라고요. 그쵸? 이게 우르르 이게 한번 유행했다가 다 그게 그거거든요. 결국은 인간은 항상 단 거를 추구하게 돼 있어요. 근데 사실 그것도 필수 영양분이긴 해서 뇌는 포도당이 없으면 살아남을 수 없기 때문에 그렇긴 한데 이게 달수록 중독성이 강하게 도파민이 막 나오게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거 먹을수록 강렬한 도파민 호르몬이 나오니까 너무 좋은 거예요, 사람이. 당은 정말로 모든 각종 암의 먹잇감이 되는 거기 때문에 당뇨가 결국 당 때문에 오는 거거든요. 당뇨에 걸리신 분들은 각종 암 발병률이 올라간다고 되어 있고 실제로 췌장암 환자분들은 거의 뭐 췌장암 진단 받은 후에 당뇨 진단과 거의 동시에 될 정도로, 그리고 당뇨 진단 받으신 분들이 3년 안에 췌장암 발병 확률이 30%가 넘어요. 그것뿐만 아니고 모든 암이 마찬가지예요. 암의 먹잇감은 당입니다. 그럼 혹시 추천하시는 음식 좀 있으신지? 저는 그래서 폴리페놀이 되게 많이 포함되어 있는 다크 초콜릿을 먹어요.
네, 다크 초콜릿 맛있어요. 쓰잖아요. 네, 쓴데 저는 그게 맛있더라고요. 그래서 당 땡길 때 진짜로 누구나 있는 거라서 그때는 다크 초콜릿을 제가 시중에 팔잖아요. 제 책상 위에 있어요. 저는 진료실에 그걸 이제 개수도 정해놓긴 했는데 저는 하루에 이제 5개 정도 먹어요. 조그맣잖아요. 그 약간 손톱만한 거 그거 5개 정도 먹는데 또는 이제 견과류 소포장한 거도 당 떨어질 때 그걸 먹죠. 예, 그런 식으로 당이 생각날 때는 그런 거. 또는 바나나도 되게 좋아요. 바나나는 칼륨도 많고 멜라토닌 호르몬도 분비를 도와준다고 되어 있고 몸에 되게 좋단 말이죠. 굉장히 당 대체요법으로 좋은 간식거리라고 생각이 들어요. 좀 간헐적 단식을 좀 추천하시나요? 추천을 합니다, 저는. 네. 간헐적 단식은 실제로 일본의 이제 교수가 노벨상을 탐으로써 이게 엄청 획기적인 발전이다라고 할 정도로 우리 몸 안에 오토파지라고 해서 자가포식이라는 기전을 밝힌 거거든요. 그래서 이 시간이 지날수록 내 몸 안에 쓸데없는 세포들을 죽이는 거죠. 내 몸 안에 세포들이 잡아먹어서 배출시키는 거기 때문에 그 배출하는 골든타임이 16에서 18시간이더라. 그래서 16에서 18시간 동안 금식을 하면은 노화와 관련된 각종 쓸데없는 세포들을 다 없애서 배출을 시키는 시간이기 때문에 그 정도로 금식 시간을 지켜서 규칙적인 식사를 하시게 되면은 몸이 정화가 된다. 한마디로 이런 거라서요. 저도 물론 해봤고 해보면은 몸이 그냥 건강해진 느낌을 누구나 받으실 수 있어요. 16대 8이라고 하면은 16시간 금식하고 8시간 동안 먹는 건데 그때 폭식을 또 하면 안 되고요. 음식 드시는 것도 제가 방금 엉뜨렸던 것도 위주로 고칼로리 뭐 나쁜 포화지방산 이런 음식을 배제하고 그리고 갑자기 내 위장관들이 놀라지 않게 천천히 소식, 포만감이 너무 갑작스럽게 오지 않게 드시고 이런 식사 위주로 하셔야죠. 그리고 이제 너무 힘들 경우에는 갑자기 16시간을 금식하시지 마시고 10시간부터 시작을 하셨다가 늘려나가는 거예요. 갑자기 하시면 절대 안 됩니다. 네. 원장님 같은 경우도 간헐적 단식을 네. 정기적으로 하시는 편인가요? 저는 뭐 간헐적 단식과 그 다음에 규칙적인 시간을 그냥 지켜가지고 교대로 하고 있어요. 그래서 주중에 진료를 할 때는 간헐적 단식을 주로 하는 편이고 주말에는 아침을 먹는 편이고 이렇게 하고 있어요. 근데 뭐 둘 다 좋더라고요. 네. 어떤 분은 아침을 꼭 먹자 주의가 또 있고 어떤 분은 아침 안 먹고 간헐적 단식하자 이런 주의들이 많은데 팽배해요 의견들이. 저는 둘 다 해보니까 둘 다 좋더라고요. 규칙적으로만 그 텀을 지키시면은 전혀 몸에 무리는 없을 것 같아요. 몸에 안 좋은 거는 지금 이야기 네. 해보니 맛이 없어서 안 드실 것 같아요. 뭐 빵이나 라면 이런 건 뭐 당연히 안 드시겠죠? 먹어요. 저도 먹습니다. 진짜로 딱 봐도 뭔가 음료수 달달한 거를 싫어할 뿐이지 저도 빵 먹고 그 다음에 라면도 먹거든요. 그래서 다만 예를 들어서 라면을 먹을 때 컵라면을 먹더라도 일회용 컵에는 왠지 뜨거운 물 부어서 먹는 게 왠지 저한테는 환경호르몬 들어오는 기분이라서 안 먹고 먹더라도 사기 그릇에 부어가지고 먹고 그리고 먹더라도 국물을 안 먹죠. 컵라면은 편의점에서 먹는 게 맛이 근데 저는 그냥 그 먹는 거 자체가 그냥 찝찝해요. 실제로 라면도 데쳐서 한번 기름기 쫙 빼고 먹고 국물 없이 건더기만 그리고 거기다 막 버섯 넣고 콩나물 넣고 이렇게 해놓으면 훨씬 더 영양가 있는 음식이 될 수도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도 먹습니다. 물 같은 경우도 편의점에서 목이 말라서 살 때도 페트병의 물은 저는 웬만하면 안 마셔요. 그 생수병, 그 페트병 자체가 사실은 이제 환경 호르몬이 나올 수밖에 없는 구조거든요. 발암물질이라든지 플라스틱 구조 자체가 시간이 지남에 따라서 나노 플라스틱이라든지 이런 게 나올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저는 웬만하면 물도 사 먹지 않고 목이 마를 때는 당연히 사 마시는데 목만 축이고 다 버려버려요. 뭐 이렇게 생각하시는 것도 되게 특이할 수 있겠지만 제 나름대로 그렇게 건강을 지키는 길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제가 이제 전문의 시험이라든지 학생 때 시험 스트레스가 많기 때문에 단 걸 입에 달고 살았어요. 내가 어리니까. 네. 잠도 많이 안 네. 자고. 커피 그냥 편의점에 달달한 커피 다 사놓고 그거를 정말 하루에 막 3개씩 마시고 들이붓고 사탕, 초콜릿 떨어진 적이 없었거든요. 의사 시험에 붙고 나서 검진을 받았더니 혈당 수치가 너무 안 좋은 거예요. 저는 어리니까 제가 그럴 줄 몰랐거든요. 알고 보니까 한국 사람들 30대의 30%가 내당능 장애가 있대요. 그거를 방치를 하면은 당뇨로 가거든요. 내당능 장애라고 해서 당뇨 전 단계예요. 그거 있으신 분들이 한국 분들이 30%예요. 그걸 그때 알았어요. 제가 걸리고 나서 그때부터 관리 시작했어요. 거의 30살부터 관리 시작했거든요. 그러고 나니까 이제 몸이 좋아지는 걸 제가 느끼고 너무 좋더라고요. 그래서 그다음부터 신경 쓰고 이렇게까지 왔어요. 네. 보통은 직장 다니고 내가 건강하게 열심히 사회생활 하시는 분들은 별 생각 없으신 분들이 되게 많거든요. 근데 제가 방금 말씀드렸다시피 젊은 분들이 무증상 당뇨 예비 환자들이죠. 근데 그거를 빨리 아셔야 돼요. 내가 평소에 달달한 음료수를 좋아하고 커피를 좀 자주 마시고 그러고 있다. 그리고 한국인들은 췌장이 약하거든요. 같은 당 음식을 먹어도 서양인보다 당뇨 잘 걸려요. 이런 거를 빨리 아셔가지고 피검사 검사 간단하게 하셔서 내 당 수치는 괜찮은지 일단 내 몸 체크를 반드시 하시고요. 지금 건강할 때 내 몸을 잘 지켜야지 10년 뒤도 똑같이 이렇게 일을 하실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젊다고 자만하지 마시고 젊을 때 건강 재택을 시작하셨으면 좋을 것 같아요. 네.